예, 정말 어렵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와 사교특위는 어젯밤 늦게 전체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 처리까지 회장 330일이 남은 데다가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패스트트랙의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야 심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1차 시도 때와는 달리 큰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물론 안팎으로 회의장 안팎으로 소란이 있었고요. 회의장을 옮겨가면서 마치 007 작전처럼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지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남겼죠. 국회 그리고 여야 모두에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1987년 체제를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 없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이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결국 선거법, 검경수사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찰권 개정에 관한 법 이렇게 4가지 법안에 대해서 지금 신속 안건 처리로 하게 됐는데 국민의 뜻을 반영한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선거법 개정 문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것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선진화법, 그러니까 2012년 5월 달에 선진화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네. 날치기, 그다음에 난장판 국회를 더 이상 국민들이 묵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대적 요구 때문에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만든 주체가 그것을 불복하고 난장판 국회를 만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질타를 모면하기 힘들 것이고 차제의 선진화법의 불비한 점을 좀 더 강화시켜서 국회가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네. 그 선거법, 그 선거제도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불문율이고 그건 관습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요한 룰이었는데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번에 깨졌다는 것이 지금은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지만 또 여야 위치가 또 바뀌게 되면 거꾸로 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그 단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공수처 법안도 당초에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킨다든가 또 검찰 권한을 약화시킨다든가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 가지고 오히려 그 대통령의 그 사정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에 민주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랐다는 점이 좀 우려할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도 그 본래 취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든가 또는 긴급한 외교 안보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야 특히 이제 야당의 반대에서 그 제대로 처리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만든 패스트트랙인데 이것이 그런 긴급한 민생 현안이 아닌 여야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안을 가지고 이것이 패스트트랙이 처음으로 동원됐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를 남긴 것 같고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다고 해서 바로 법안이 처리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짧으면 180일, 길면 뭐 300일 이상 시간이 걸려서 그 과정에 국민들의 판단, 그것이 여론에 나타날 텐데 그 여론의 향배에 의해서 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오늘 이 시점까지는 별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서 여야가 바뀌면 또 거꾸로 또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얘기를 바로잡을 게 있는 게요.
국가의 주요한 그 뭐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지난번에 가습기 그 피해자하고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참사와 관련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3법도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외교적인 현안이나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니요, 제 말씀은 원래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을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넣어둔 취지가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상 말이군요. 예,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실 어제 별도로 바른미래당 자체 공수처 법안을 제안을 하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에서 이 부분을 고심하다가 받아들이면서 좀 다시 속도가 붙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이렇게 새로운 법안을 제출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내년 총선까지 생각한다면은 바른미래당 그 안에서도 또 이제 국민의당 계열에서는 민주당이나 또 민주평화당하고 어떤 정치적 연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 이 패스트트랙 안건이 그 이제 매개 또는 고리가 돼서 그걸 성사시켜야 되는데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제 사보임 논란이 생기면서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특히 바른정당 계열로부터 비토를 당하고 불신임 또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제 코너에 몰려서 그대로는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떤 일종의 돌파구 또는 절충안으로서 권은희 의원 안을 내놨는데 안 자체는 민주당 안보다는 그래도 공수처의 본래 취지에 조금 더 가까운 안이기 때문에 명분이 될 수 있죠. 예. 그런데 거꾸로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불만이죠. 민주당 자체 안보다도 민주당 안에서 보면 입장에서 보면 더 약화된 그렇지만 또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공수처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 명분은 있고 그랬다 보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지만 패스트트랙 자체를 파행시키고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거를 김관영 대표가 잘 찔른 그런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울며 겨자 먹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김관영 원내대표 받아서 이제 민주당에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 의총도 하고 진통을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반대 의견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민주당은? 일단은 공수처법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안 아닙니까? 다만 권은희 의원이 지역구가 광주이고 광주에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걸로 비춰졌을 때는 본인의 정치적인 거치나 생명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본인은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완해야 된다. 본인의 생각이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수용을 했고요. 어쨌든 그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다란 말처럼 공수처법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그리고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법과 그다음에 그 저희 백희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법안을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논의를 하면 된다. 예. 한국당도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대치를 하고 막아서고 투쟁을 길게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스트트랙이 또 지정이 됐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다면 한국당 어떤 전략을 또 고수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원내에서는 수적 열세가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범여권 4당이 서로 연대해서 이번 패스트트랙처럼 물론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파열음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연대해서 할 경우에는 원내에서 주요 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거기다가 당장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이 그 법안들이 바로 이제 통과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논의 과정이 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범여권 4당이 이걸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제동이 걸리는 그 관건이 원내의 의석수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고 압박을 가할 때만 민주당이나 또 나머지 정당들도
본래 안대로 밀어붙이지 못할 거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장외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자체적으로는 충분히 이 호응이 있다. 지난번에 저지난주에 2만 명 모였던 것이 일주일 만에 5만 명으로 늘어나고 여론조사도 지지율이 그 최순실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제일 높아졌고 예. 또 피부적으로도 그때 한국당의 웰빙 체질 때문에 실망해서 떠났던 보수층들이 다시 또 결집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사실은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국회는 총선 전초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좀 더 일찍 그게 가시화돼서 여당은 여당대로 그 국회 안에서 이걸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야당은 또 장외에서 반문 여론을 이제 결집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조기에 스타트가 된 계속 느낌이 자기 듭니다. 투쟁을 할 것이다. 근데 사실 패스트 트랙이 지정이 됐고 330일이라는 최장 330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예. 그 안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논의는 하지 않고 일단은 계속 장외에서 투쟁을 하는 방식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논의하겠죠. 지금까지는 그 안 자체에 대해서 논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고 또 설마 그걸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방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예. 또 패스트트랙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또 오판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논의 또 심사에 자기 자체 안을 내놓고 심사하지 않았던 그런 또 실책도 있는데 이제 기왕 이제 패스트트랙이 돼서 이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장외 대중 집회는 하더라도 이 심사 과정에서는 또 자유한국당 자체 안을 내놓고 개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할 걸로 봅니다. 예. 그 한국당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당 이제 뭐 천막 당사 얘기가 또 잠깐 나왔어요.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출구 전략도 본인 스스로 모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한국당이 얻은 것과 잃은 것, 뭐 보수 결집에 성공했다 이야기지만 또 잃은 게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명분 없는 장애 집회다라고 보고요. 천막 당사를 친다고 하는데 예전에 차떼기당 때문에 당사 팔고 여의도에다가 천막을 치고 총선을 치렀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그 광화문에다 천막을 친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한 선거법 개정,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법안 이것은 다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처리돼야 될 법안입니다. 이게 민생과 직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물론 이제 얘기도 하시지만 가장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선거법으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는 것이고요. 그다음 부패하지 않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민생을 편안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명분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호에 있어서도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독재를 수호하고 헌법을 타도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뭐 전국적으로 돌면서 장외 집회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저는 국민들이 왜 싸우고 장외에서 하느냐, 국회에서 논의해라라는 그런 여론으로 그게 더 압도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일시적인 얻은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진화법을 어겼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선진화법은 그 법을 어겼다라는 점에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해체를 청원하는 청와대 게시판에 4월 22일부터 시작한 것이 어제 밤을 기점으로 100만 명이 돌파됐다는 것은 국민적 분노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예, 그런 거고 특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협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그 협상을 여당과 하라는 것이 원내대표의 목적인데 이분이 선도에 서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입장으로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그 사개특위 현장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구호를 계속 외치고 그다음에 그 간사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복도에 눕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도대체 국회가 뭐지? 라는 그런 의문점을 주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난장판 국회를 만든 것이 이번 싸움에서 이번 과정 25일부터 어제까지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진 면모다, 민낯을 드러낸 거다라고 봅니다. 마저 여쭤보고 우리
조 의원님께 또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그 후유증이 크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고소 고발전인데 2차 고발까지 하셨잖아요. 3차 고발도 합니까 민주당에서? 일단은 저희 당대표 이해찬 대표께서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진전을 가로막는 이 같은 그러니까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예. 자신의 정치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이번 총선을 기화로 다음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는 발본색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이해찬 의원 이름으로 고발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게 당 대 당이 되다 보면 이제 뭐 협상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의원들 간의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종종. 예. 그래서 개인이 고발해서 절대로 이거는 취하지 않겠다는 건데 거긴 뭐 선진화법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로 고발한 모든 사항에 다 아니 해당이 이번의 되는 경우죠. 예. 이번에 그 저희가 회의 진행을 그러니까 방해하고 국회법, 그다음에 폭력, 선진화법, 예, 선진화법을 어긴 그러니까 그 정치인과 보좌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뭐 다른 뭐 법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고소고발한 것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러니까 날치기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몸싸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예. 그것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한교안 대표는 폭력을 불사해서라도 이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된다라고 사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당에서는 고발하지 않았지만 녹색당에서 한교안 대표는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폭력을 사주하고 불법을 종용했다. 한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예. 국회가 선진화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잠깐 한국당 해산 촉구하는 청원, 국민청원 100만 명 돌파.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9시 반경에 들어갔더니 잘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상황인데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쪽에 대한 해산 촉구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숫자에 못 미치는데 하여튼 한국당 해산 촉구는 100만 명이 넘었는데 그건 어떤 여론으로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은 어차피 이제 문재인 정권의 중간 선거고 그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선거도 이런 이제 규정을 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올해 국회는 그 전초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조금씩 상당히 높다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한국당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 접점이 점점 줄어드는 선거를 앞두고 그전에는 뭐 다당제 이야기도 나오고 중간지대 이야기도 나오고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뭐 정의당의 역할 공간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저희 지금 상황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또 전국 상황은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문재인 정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결집 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는 세력의 결집이 더 갈수록 강화돼 가지고 조기에 이제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게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 문재인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집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국당,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여론은 장외, 한국당을 중심으로 또 장외로 또 결집을 하고 있는 양상이 이제 생겨나고 그런 점에서 좀 전에 그 민주당 해산 청원을 청와대에다가 올렸다는 그 분도 저는 조금 약간 좀 코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직자, 민주당 당적을 가진 민주당 대통령인데 민주당 대통령한테 민주당을 좀 해산시켜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낸, 물론 발상의 순수성은 이해가 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문 대통령한테 민주당 그 본인이 속한 당을 해산해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희화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이 양극화돼 가고 또 양당을 중심으로 이제 결집돼 가고 그것이 남은 국회의 앞날도 굉장히 좀 어둡게 만든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조했던 그 추경 예산을 비롯해서 예산 관련, 법안 관련 현안들이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 시작되면 많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대치 국면이 조기화되면은 국회 운영도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에 이렇게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당이라고 하면 바른미래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된 입장도 표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지도부는 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좀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당 내부의 분열상은 보였지만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지고 손학규 대표가 단식 끝에 쟁취한 선거법 개정안이 관철됐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위상은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그 12대 11 표결 났을 때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총뿐만 아니라 이제 원외위원장들이 뭐 연판장도 돌리고 이제 이러면서 당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예. 전망도 일부에서 있었지만 사실은 마찬가지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찌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볼 때 패스트트랙을 상정시키는데 묘수를 이제 내서 결국은 관철시켰기 때문에 외려 타격을 본 거는 유승민 전 대표 측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결국은 그 오신환 의원, 오신환 의원의 그 이제 행사장, 회의장에 와서 끊임없이 이제 뭐 피켓 들면서 본인이 발언할 기회를 달라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승복하지 않은 민주주의자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당의 결정과 다른 표결을 할 사람을 그대로 놓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보임을 하고 의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건데 굳이 그 사개특위 장에 가가지고 발언하겠다고 한 모양새는 제가 볼 때는 좀 체면이 많이 구겨졌다.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와 바른당 출신의 의원들이 이제 8명가량 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패스트트랙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막판에 선거법은 뭐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신속 안건으로 지정했다라는 점 아닙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외려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 안에 손학규 대표나 원내대표의 위상은 공고화되는 것이고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거취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인데 제가 볼 때는 저러면서 봉합하고 갈 거다. 왜냐하면 당장에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소속으로 가기에는 또 너무 추운 계절이 또 도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논의를 하면서 좀 시간 벌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사실 분당 이야기도 나왔고 분당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번 사태 이후로 지도부의 책임은 크기 때문에 물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있었는데 예. 막판에 좀 이렇게 김관영 원내대표가 차선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부분은 좀 봉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할 때부터 저 통합은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중간지대에서 뭔가 모색을 해보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질적으로 너무 안 맞다 하는 그래서 그냥 이제 폭우가 쏟아질 때 우산 밑에 같이 그냥 잠시 동거하는 것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중간지대의 중도 정치의 실험은 점점 이제 어려워져 가고 선거 다가오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쪽으로 쫙 쪼개지는 상황이니까 점점 중간지대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결국은 이제 분당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 패스트트랙 와중에서 벌어진 당내의 그런 분열상이 그걸 좀 더 가시화시키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원래는 이제 국민의 정당 계열과 바른정당 계열의 분리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이 사태 와중에서 바른미래당의 창당 주역인 유승민 대표 계열과 안철수 대표 계열이 약간 손잡은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계열, 바른정당 계열은 처음부터 그랬고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도 결과적으로는 손학규, 김관영 지도부를 비토하고 바른정당 계열하고 이제 손잡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 이제 지도부 체제 개편이 어떻게 될는가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당내에서는 그 두 대주주의 공동 지도 체제로 다시 회복해야 당이 일단은 정상화돼 봉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도 있어서 이제 유승민 대표 말이 나는 탈당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안철수 대표와 이제 유승민 대표의 그 공동 지도 체제가 다시 정립이 되게 되면은 딴 사람들이 나갈 거다. 우리가 나갈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이 좀 깔린 듯한 느낌도 들고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 저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 정당의 원내대표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예. 홍영표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가 의총에서 계속 머리숱이 빠질수록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는데 오늘이 마침 뭐 생일이었다면서요. 예. 8일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원내대표 경선 또 이제 8일 날 하잖아요. 내달 8일 날 있습니다. 오늘 뭐 노웅래 의원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의 전국 상황이라면 또 야당, 특히 한국당과 협상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 원내대표, 새 원내대표 좀 부담스러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내대표라는 게 원내 사령탑 아닙니까? 여당, 특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당과 청와대와 정부와의 이 과교 역할을 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능한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또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야당과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어서 더 이제 노련하게 그리고 원숙하게 아마 그 야당 대표랑 협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예산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예산 집행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얼마만큼 이제 잘 맞춰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아시는 분이 그 의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선출이 되면 지금 이제 그 아주 갈등 과제는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됐고요. 지금 놓여 있는 게 이제 추경안 아니겠습니까? 산불로 피해받은 강원도민들과 그다음에 포항 지진으로부터 이제 고통받고 있는 포항 시민들 이제 이런 분들이 추경안에 많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마냥 저는 장외로 가 있지 못한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상정이 됐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과 그다음에 원내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뭐 격앙돼 있지만 사실은 또 의회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하게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조 의원님 어떠십니까? 바라는 야당 입장에서 바라는 여당의 원내대표상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전투력이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이번에 더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어느 많죠. 누구를 찍을지. 그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정부 때 20대 총선 앞두고도 당내에 그런 분란이 일어났던 이유가 총선 앞두고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총선 공천권을 장악하려고 늘 시도를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새누리당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던 거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제 당내 친문을 통해서 이제 당에 대한 장악력, 최종적으로는 이제 총선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시동을 걸었고 속속 또 이제 청와대 출신들이 당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문재인의 사람이라고 하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민주 그 정책연구원장으로 이제 됐고 백원우 전 의원도 들어오고 이철희 또 의원도 부원장을 맡는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총선 구도를 이제 세팅을 해가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이제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결국 패스트트랙을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일단은 올리는 데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어떤 그 방향 제시, 청와대가 던진 과제에 대해서 당이 상당히 결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뭐랄까요 좀 장악력이 좀 더 강화되어가는 모습. 그걸 생각한다면은 친문 계열의 원내대표 후보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가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까지 생각하면은 이 파행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된다고 하는 또 다른 비문이나 반문 계열 또 청와대 공천 장악을 좀 저지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또 한쪽으로 결집한다면 그쪽도 또 만만치 않은 또 싸움을 할 수도 있겠다. 남의 당 선거지만은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전망이 됩니다. 예. 김 의원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사실상 공수처 법안을 포함해 사법개혁 문제 청와대 조국 수석이 가장 또 강력하게 밀어왔었고 기회 때마다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국면에서도 SNS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공식 입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조국 수석의 SNS 글을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볼지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수석의 글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조국 수석이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SNS상의 입장을
피력을 안 하다가 갑자기 했다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그 공수처 문제나 검경 수사권 독립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해왔던 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처리되자마자 올린 글도 그냥 그동안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 시절에 의사를 피력했던 것처럼 이번에 선진화법으로 처리된 이 논의에 대해서도 마지막 상정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런 정도의 글을 가지고 논란을 샀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라고 보고요. 감사한 마음이 아마 컸기 때문에 글을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이 아마 조국 수석은 남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저희 안에서도 보면은 이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나 아니면은 공수처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노력해왔던 분들은 진짜 감회가 달랐을 거다. 그게 좀 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예. 조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뭐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에게는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조국 수석이 하는 SNS 활동이. 근데 정치적으로는 자, 잠깐만요. 예. 자, 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신속 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정치의 새 길을 열고 새 판을 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에게 주어진 큰 책임에 커다란 무게를 느낍니다. 한편 이번 협상 과정에서 당이 숱한 분란과 내용을 겪어야만 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 개혁, 그거 되겠어? 하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그 시작을 이뤄낸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그 시작을 이뤄냈습니다. 정치를 바꾸어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그 시작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새 판을 짜겠다는 우리의 뜻이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강진에서 만덕산을 내려오면서 7공화국 건설을 외쳤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거대 양당의 괴물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식도 했습니다. 어제 이러한 저와 바른미래당의 약속이 실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아쉬움이 많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축소, 기형화되었고 처리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타협과 그에 따른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서 어제 성과를 이뤄낸 김관영 원내대표의 노고에 뭐라고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동철 의원님, 또 김성식 의원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위원으로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고 어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사고의 문제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신 오신환 의원 그리고 권은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데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사보임을 맡아주신 최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님의 마지막 노고에 대해서도 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도움을 주신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당직자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많은 당의 분열과 내홍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비온지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김관영 원내대표를 격려하는 장면 보셨는데요. 약간의 울먹이는 눈물을 흘릴 듯한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